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신문이 지난 4일 보도한 말입니다. 일본 제철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일본 제철이 처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복 대신 항고를 선택했다며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중 갈등 격화, 북한 정세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해 일본 정부와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가 이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의 출입국 재개 협의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을 일종의 유화 제스처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뿐만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도 한일 관계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대법원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되었다며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대항 조치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 수단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한국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일본이 2차 보복을 해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 조치를 준비해 놓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일본은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 압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 면책 특권을 침해하게 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일본 내 한국 기업은 일본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관세 인상,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등 경제적인 수단도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일단 보복을 중단하고 항고를 하여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자산 매각은 사법 절차일 뿐이고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본 강요들이 잇따라 한국 자산 매각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말 조건부로 일본 측에 연장해준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했기에 일본 측의 통보 없이도 언제라도 정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한국에는 꼭 필요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탐지 못하는 일본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에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었고,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의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 경보기 17대 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 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 및 4대의 공사정보 수집 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 파악이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 도움이 된다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일본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던 2017년엔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인 문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지상 레이더였습니다. 일본의 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거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매우 중요한 미사일 탐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당시 즉각적으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보내게 되고, 일본은 발사 이후 수분가량 지나 이미 한반도에 멀리 떨어진 미사일의 정보만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정보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낙하 지점은 시급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이 되어주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 같은 조기 경보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소미아는 일본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체결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일본에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국 측이 SLBM이라고 발표한 직후에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탄이 SLBM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력 부족에 아베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지만, 일본 여당조차 참담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 들어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해 한일 갈등이 격화된 7월 말 비밀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백악관, 상하원 등 미국 측 고위인사 14명에서 15명을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다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유지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재무장관 일본 유지 아시아 외교를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한국도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및 내무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존재하지만 국내에 없었던 정찰용 인공위성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던 정보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하며, 우리도 빨리 적에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미국의 무기나에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매각 절차를 시작하고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칠 때 미국 측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적외도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고체연료 로켓이 필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형태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즉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에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국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나 우려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일종의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실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베트남의 중심에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 베트남의 삼성 핸드폰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그 자리에 베트남의 자국 브랜드의 폰이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의 삼성 브랜드는 삼성 모바일 생산 공장이 있고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삼성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베트남 현지 브랜드로 유명한 빈그룹의 빈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1년도 안 된 기간에 점유율이 15% 이상 떨어진 것에 대해서 중국폰이 삼성을 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업체가 역습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관여가 되어 있는 빈그룹의 빈스마트가 삼성 시장을 순식간에 가져간 겁니다. 중국 폰들도 베트남 자국 브랜드의 러쉬로 인해서 화웨이의 경우 거의 전멸을 당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빈그룹은 스마트폰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삼성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료 폰을 배포했습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결국 저가폰 싸움이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삼성폰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폰조차도 모두 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트남 자국인이 각종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사하지 않냐는 것인데 실제 삼성은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중국의 애국심 마케팅을 비롯해서 자국폰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으로 결국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결국엔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까지도 철수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보조금이 횡행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삼성은 무자비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모바일은 베트남의 수출 기지이며 베트남의 GDP를 25% 이상 담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베트남 핸드폰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중국과 데자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굳이 자국 브랜드를 비정상적으로 키워서 삼성을 베트남 폰 시장에서 밀어낸다면 과연 그게 좋을까 싶은데요. 우선 최근에 베트남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현재 사태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 기업의 30%는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들고 50%가량은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베트남 경제는 현 사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파산했고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해야 한다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개발도상국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 셧다운 상태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깊은 나라이므로 더욱더 현재 사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을 내수시장에서 무리하게 이겨보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결국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는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부분이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완전한 민주주의인 한국보다는 일본의 민주주의 색깔이 더 잘 맞는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국가이므로 깊은 관계로 가다 보면 국민들에게 뜻밖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보다는 좀 더 상하 관계가 분명한 일본식 민주주의, 일본 경제체제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뤄온 한국은 베트남의 또 다른 면면을 보게 되면서 특히나 국민의 여론이 경제적 투자는 다소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 이후에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